지난 시간에 이어 뱅법의 천재인 피로스가 왜 몰락하게 됐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과 비교될 정도로 뱅법에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투에는 승리했는데 전쟁에 승리하지 못해서 결국은 내리막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의 지도 상황입니다. BC 300년 정도에 마케도니아가 여기 있고 에피루스가 있고 로마가 이제 점점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이고 카르타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직 1차 포에니 전쟁이 전이라서 이 섬들이 전부 다 카르타고가 장악하고 있었고, 이집트는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이고 여기 안티고노스 왕국, 마케도니아 리스미아쿠스 왕조가 있었고, 여기는 셀레우코스 왕조가 있는, 동쪽은 아직 완전히 알렉산더 대왕의 수하 장군들 간에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제 피로스가 그 로마에서 별로 뭐 성과도 없고 지지부진한데 자기가 빨리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때 시칠리아에서 초청장이 옵니다. 시칠리아가 어떤 데면 하면 자기의 처가 나라예요. 그 아가토클레스 왕이라는 시칠리아의 그 시라쿠사에 아주 뛰어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때는 시칠리아를 거의 다 장악하고 카르타고까지 쳐들어갈 정도로 큰 위시를 떨친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BC 289년에 죽고 나서 한 10년간 그 시라쿠사가 정치가 혼미한 상태에 옵니다. 결국 정치가 혼란하면 주변 국가가 침공하게 되지 않습니까? 카르타고가 침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소한테까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피로소는 자기 꿈을 여기서 실현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제국 건설이 꿈인데, 시칠리아 이거 점령하고 또 카르타고까지 가고 나면 내 제국을 어느 때 건설하겠구나. 그 뒤에 로마하고 다시 붙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시칠리아를 건너가게 됩니다. BC 278년 포위당에 공격받는 시라쿠사를 해방을 하고 상당 부분 시칠리아를 점령하게 됩니다. 릴리 바이움이란 도시를 떼고는 다 장악한 상황이 오게 되는데, 릴리 바이움이라서 카르타고는 끝까지 장악하는 겁니다. 릴리 바이움이 어디냐 하면 여기입니다. 지금은 이름이 마르살라라는 이곳인데, 여기서 마르살라 항구니까 봉쇄를 해도 보급이 바다로 계속되니까 봉쇄가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점령하기 위해서는 함대를 건설해야 됩니다. 전함을 건설해야 되는데 이 전함 건설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많은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불만을 야기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나 세금 때문에 정치적인 상황을 가져오게 되는데, 거기다가 이 사람이 또 실수하는 게 인사권을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 버린 거예요. 자기가 점령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도시나 마을에 대한 관습이라든지 그걸 존중해 가면서 전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자기 측근들을 다 정무관으로 보내고 자기 마음대로 인사를 하니까 불만이 커져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칠리아 이후에 카르타고를 점령하는 대제국을 건설하는데 그거 전설해봤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국 건설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지 못한 그런 상황을 초래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칠리아 사람들이 오히려 카르타고 밑에 있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점점 그 카르타고와 협조를 해가지고 오히려 피로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로스가 적이 너무 많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결국 항우가 나중에 유방한테 포위당하듯이 그 사면초가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조급한 성취를 바란 것 같아요. 자기 제국을 건설하려면 사람들 마음부터 얻어야 되는데 너무 조급하게 카르타고 쫓아내고 그 힘 모아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쳐들어간다 이런 생각만 하다가 그 꿈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결국 시칠리아를 떠나서 이탈리아 타렌tum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여기나마 공고히 지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시 로마와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로마는 그 피로스가 떠나가는 3년 동안 준비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피로스 온다니까 두 집정관이 다 전쟁에 나섭니다. 4개 군단을 동원해서 협공해서 피로스를 공격하려 그러는데, 피로스는 협공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각계격파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당시에 집정관이 마니우스하고 렌툴루스인데, 마니우스는 베노벤툼에 있고 또 렌툴루스는 이탈리아 저 밑에 장화 같으면 발가락이 돼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선은 일부 군대를 렌툴루스 쪽으로 보내서
견제를 하고, 본대는 베노벤툼에 있는 마니우스에 이제 기습 공격을 하려고 그러는데, 기습 공격을 하면 야간에, 그리고 적의 눈에 안 띄기 위해서는 숲속을 가야 되는데, 미리 지행지물을 탐사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숲속길을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시간을 너무 허비하다 보니까 아침에 이 애들이 눈 뜨기 전에 기습을 해야 되는데 동이 다 트고 나서 비로소 군대가 베네벤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로마군이 먼저 공격을 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비로소가 상당히 당황하게 되고 코끼리 부대의 공격을 좀 물리쳤는데 문제는 로마가 코끼리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화살을 쏩니다. 그 화살을 막 쏘니까 코끼리가 겁이 나니까 돌아서 버립니다. 오히려 돌아서서 비로소 군대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진행이 무너지고 혼란이 오고 오히려 밀려나게 되는, 그래서 태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됩니다. 결국 이탈리아 원정은 아무 소득도 없이 그 백내가 재정면에서 손실만 초래하는 공수구가 되고 맙니다. 다시 고향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고향에 돌아가서는 조금 희망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케도니아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처남인 데메토리우스가 BC 277년에 죽고 그 아들이 왕위에 올라 있었어요. 그 안티고노스라는 그 아들이 전쟁을 하는데 비로소는 아오스 전투에서 쉽게 이깁니다. 그리고 테살리아라든지 북부 마케도니아를 점령을 하는데 그 안티고노스는 물러나고 해안 도시만 이제 방어하는 궁지에 몰았는데 비로소는 거의 마케도니아의 왕이 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까지 전쟁을 해서 왕을 몰아내고 마케도니아 왕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이 사람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저 밑에 펠로폰네소스 스파르타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내분이 생기고 어느 왕족 중에 불만을 가진 자가 비로소 와서 꼬신 겁니다. 여기 와서 우리를 도와주면 내가 협조해서 이 펠로폰네소 그 소스 반도 전체를 점령하는데 최대한 협조하다 그러니까 자기 제국의 건설을 꿈이 있어가지고 또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 스파르타, 마케도니아에 전쟁했으면 여기서 끝까지 끝내고 가면 되는데 물론 여기서도 크게 인심은 못 얻어요. 점령을 하고 민심을 얻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기 부하들이 그 마케도니아 왕들의 무덤을 뭐 약탈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굉장히 민심이 나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욕심은 나가지고 스파르타로 왔는데 아르고스 시가전에 뛰어들어 버립니다. 시가전에 가면 이 전술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1대1로 싸우는 것밖에 없는데 밤에 몰래 들어가고 했는데 결국은 적군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비로소 참 창피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시가전에서 싸우고 있는데 위에서 어떤 여인이 기왓장을 던져가지고 그냥 머리에 맞아가지고 말에 떨어지니까 그대로 그 스파르타군이 달려들어서 목이 베이는 그런 죽음을 맞이합니다. 요게 그 모습입니다. 이게 비로소고 두구는 여기 벗겨져 있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하고 보통 비교해야 되는데 사실 비교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전쟁을 잘하다 보니까 또 알렉산더 대왕의 꿈을 꾸다 보니까 그렇게 비교도 되고 하는 건데 그 알렉산더 대왕은 물려받은 상속 재산부터가 다릅니다. 아버지가 필리포스 2세가 굉장히 강대하게 만든 마케도니아라는 큰 강국을 물려받습니다. 근데 비로소는 그 산악지대에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에요. 해변가 사람은 해적이 되고 산악지역은 산적이 되고 그 또 용병이 되고 이런 지역이에요. 전쟁은 잘하지만은 문명이라든지 부가 없는 그런 데였어요.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문명적인 문화적인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천지찬이다. 그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케도니아는 강국이지만 비로소는 어디 가고 동맹군의 왕이었지 자기 백력만 가지고는 큰 세력을 떨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알렉산더 대왕은 헬레니즘 세계를 구축하고 남긴 위대한 정치인인데 비로소는 단순한 전쟁 이야기거리를 남긴 장군에 불과하다. 여기저기 전쟁터를 전전하고 수많은 승리를 거뒀지만은 이기고 나서 그걸 지키는 정치력이 부족했다. 평을 받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훌륭한 지왕교육을 받았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 스승이지 않습니까? 근데 비로소는 6살 때 아버지 죽고 12살 때 꼭두가시 왕이 되고 어릴 때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용병을 전쟁 기술만 배우고 어떤 통치술 이런 걸 제대로 못 배운 거 아니냐. 결국은
전투는 잘했는데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큰 세력을 만들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은 자기의 활력이 돋는 삶인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이분은 평화를 지루하게 생각했고 그 백성들의 신뢰와 사랑을 얻는 통치를 못했다는. 그래서 비로소 맹성은 사실 거품이 많이 끼었다. 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로마 역사가 아피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으로서는 최고였다. 그렇지만 그 성격이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지도였다. 그래서 현명한 왕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 약점은 진득하게 집중하지 못하고 본국의 재정을 튼실하게 관리하지 못했다. 이런 평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피로스의 유명세는 그 로마와 싸운 최초의 그리스인이라는 밖에 없다. 그러니까 로마가 성장해 유명해지니까 피로스도 같이 유명해진 것이 불가하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피로스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뭐냐면 말 위에서 천하를 정복할 수는 있어도 말 위에서 다스릴 수는 없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유방이 황후를 이기고 천하를 통일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려면 통치수를 알아야 된다. 이래서 육가란 사람한테 경전을 배웁니다. 그런데 경전을 듣기 싫은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없어도 말 위에서 천하를 정복했다. 이렇게 하니까 육가가 한 말이 마상에서 천하를 얻을 수는 있는데 어떻게 마상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말 위에서는 다스릴 수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손자병급에도 100번 싸우고 100번 이기는 것이 최상이 아니고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게 최상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부연하면 적의 싸우려는 의도 자체를 깨뜨리는 거. 이게 최상이고 다음은 적의 외교를 깨뜨리고 그 다음에 병사를 깨뜨리는데 최악이 뭐냐? 적의 성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최상이다. 오히려 평화를 얻되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엄두를 못 내게 만드는 그것이 최상의 전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윤 대통령의 최근의 불행을 보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되는데 저는 윤 대통령도 말에서 내려오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도 그 선거 유세, 그게 싸움 아닙니까? 그때 향수를 잊지 못해가지고 재벌 총수들을 대동해갖고 서문시장, 자갈시장 방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유세 때는 이미지 정치나 쇼가 용서가 됩니다. 근데 정권을 잡았으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국민에게 보답해야 되는데 그걸 못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그 시장 방문할 시간에 야당 대표와 그 의원들을 만나가지고 노동 경제 등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윤 대통령 협상보다는 그 야당 대표는 검찰 공세를 계속했다. 그걸 언론에 흘리고 그런 걸 가지고 정치를 할 생각을 했다. 그래서 협상과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자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오히려 만나고 양보하고 계속 그 상대방한테 공을 던지는 걸 했으면 여론이 대통령 쪽으로 올 수도 있었지 않나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 그런 불행을 스스로 자초하고 말았다. 그래서 한비자에 보면 5가지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가 내버려 둔답니다. 이게 뭐냐, 무의치, 덕치 이런 걸 말하겠죠. 국가가 너무 간섭하지 말고 사회의 어떤 덕이란 도덕은 있어야 되겠죠. 잘못하면 동물이 세계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익으로 이끈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든다. 관직을 준다거나 보조금 이런 걸 통해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통치를. 세 번째는 겁을 줘서 이끈다. 그게 일벌백계 이런 거예요. 그 세를 보여주고 분위기 이런 걸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국가 정치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정책이 한 세 번째가 되고, 네 번째는 굉장히 나쁩니다. 촘촘하게 규제한다. 우리가 지금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온갖 규제를 만드는 법망이 많지 않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 무슨 처벌법, 온갖 규제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어떤 자율성을 가지고 할 것도 다 법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거는 자유와 창의를 상실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가장 나쁜 게 백성과 싸운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단계까지 간 거 아닌가 싶어요. 의대 정원 문제로 의사협회가 그렇게 많이 싸웠잖아요. 그것 때문에 총선도 지고 계속 소요를 일으키고 거기에 대해서 강경 진압한다 그러고 계엄할 때도 정경미를 강제로 복귀시키라 이런 것까지 이 싸우는 겁니다. 백성하고 그런 단계까지 가버렸다. 그래서 결국 탄핵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오게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